시니어 가족 시리즈 아내의 사별로 깨달은 비겁한 침묵.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 김명수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몸은 정확히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아내가 매일 그 시간에 맞춰 하루를 정리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김명수는 그 사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는 그 빈자리를 오래 보지 않습니다. 아내는 살아있을 때도 늘 조용했고 존재감은 생활 속에서 기능처럼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멈춘 것에 가깝다고 느낍니다. 김명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 소리를 틀어놓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지만 그중 어느 것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죽음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엌으로 향한 김명수는 식탁 앞에서 멈춥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보며 슬픔보다 먼저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오늘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는 감각입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반찬통은 정리돼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끝나 있습니다. 마치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필요 없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김명수는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감정은 슬픔보다 훨씬 분명합니다. 그는 그 허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라는 논리를 평생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아들 김석진과 딸 김소연이 집에 들어옵니다. 두 사람은 집안을 둘러보며 말없이 숨을 고릅니다. 어머니의 부재가 공간 전체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명수는 그 시선을 읽지 않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쉬세요. 김석진의 말에 김명수는 짧게 대답합니다. 괜찮다. 그 말은 상태 설명이 아니라 대화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김명수는 평생 그 방식으로 관계를 관리해 왔습니다. 김소연은 부엌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보며 김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채워야 할 사람이 자기라는 생각이 아직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벽을 때립니다. 김명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이 집은 원래 이렇게 조용했다고요. 그러나 그는 아직 모릅니다. 이 고요가 평온이 아니라 한 사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말들의 잔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명수는 서랍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물건이 아니라 아내가 사라지기까지의 시간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랍을 엽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손수건과 양말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습니다.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는 배열입니다. 김명수는 그 정돈을 보며 아내가 꼼꼼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그러나 곧 깨닫습니다. 이 정도는 성격이 아니라 불편을 만들지 않기 위해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자 낡은 노트 하나가 보입니다. 겉표지는 발에 있고 모서리는 달아 있습니다. 김명수는 그 노트를 보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는 걸 알아봅니다. 아내가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눌러 담겨 있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는 노트를 꺼내 소파에 앉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도 한참을 펼치지 못합니다. 열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되돌아갈 시간은 아내와 함께 사라졌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넘어갔다. 사건 설명도 감정 표현도 없습니다. 그러나 김명수는 그 문장이 어떤 하루를 뜻하는지 직감합니다. 말하려다 포기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됩니다. 말하려다 그만뒀다. 피곤해 보여서 접었다. 괜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 문장들은 원망이 아니라 판단처럼 적혀 있습니다. 아내는 감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김명수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 노트 어디에도 남편을 비난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죄인으로 만듭니다. 아내는 김명수를 악인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자기 감정을 지우는 쪽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뒤로 갈수록 문장은 더 짧아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괜찮았다, 별일 없었다는 말만 남아 있습니다. 김명수는 그 문장들이 정말 괜찮았다는 뜻이 아니라 설명할 힘조차 남지 않았다는 신호임을 느낍니다. 그는 노트를 덮으려다 한 문장에서 멈춥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다. 김명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기대의 종료 선언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김명수는 노트를 무릎 위에 둔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아내의 일기가 아니라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듣지 않았던 말들의 잔해입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내는 침묵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침묵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명수는 결국 김석진과 김소연을 집으로 부릅니다. 이 노트를 혼자만 보고 넘길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만 모르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거실 탁자 한가운데에는 아내의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기다려온 것처럼 말입니다. 김석진은 노트를 보는 순간 고개를 숙입니다. 김소연은 앉지도 않고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 모두 놀라지 않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김명수는 이미 질문의 절반을 잃습니다. 이 자리는 고백의 자리가 아니라 확인의 자리라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김명수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고요. 김석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혼자 견디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대답은 김명수의 기대보다 훨씬 담담합니다. 김소연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하려다 멈췄고 그 이유는 아버지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는 분노도 눈물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감정을 다 써버린 사람의 말투입니다. 김명수는 그 담담함이 가장 견디기 어렵습니다. 김석진은 어머니가 병원에 혼자 다녔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버지에게 말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고 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김명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젓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떠오르는 장면들은 자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끝내던 모습들 뿐입니다. 김소연은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충분히 무서운 사람이었다고요. 집안의 공기는 늘 아버지의 기분을 기준으로 움직였다고 말입니다. 김명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었음을 자각합니다. 두 자식의 얼굴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체념한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김명수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은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가족이 숨을 고르며 피해 다니던 기준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화는 길지 않습니다. 위로도 다툼도 없이 아이들은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김명수는 거실 한가운데 홀로 남습니다. 탁자 위의 노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김명수는 그 노트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집에서 가장 늦게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은 아내도 자식도 아닌 끝까지 모른 척하며 살아온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명수는 집안에 더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섭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쪽에서 밀려오는 정적이 오히려 등을 떠미는 듯합니다. 그는 목적 없이 걷다가 어느새 아파트 단지 안쪽 산책로에 들어서 있습니다. 아내가 자주 걸었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지금에 와서야 선명해집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김명수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반복됩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아내도 자식들도 이웃도 왜 침묵했을까? 그 질문은 분노처럼 고개를 들지만 곧 방향을 잃고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말할 수 없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이웃집 최순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김명수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늦춥니다. 피하고 싶지만 이미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최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태도에는 위로도 조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렸다는 기색이 묻어 있습니다. 김명수 씨, 이 길은 처음이죠.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단정입니다. 김명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내가 혼자 다녔다는 사실이 이제야 몸으로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동안 아내의 하루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를 떠올립니다. 최순자는 한숨처럼 말을 이어갑니다. 영자 씨는 말하는 걸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김명수의 어깨가 굳어집니다. 성격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결과를 말하는 문장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김명수는 결국 묻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느냐고요. 최순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말하면 더 힘들어질 걸 아니까요. 그 한마디가 김명수의 숨을 막습니다. 최순자는 아내가 병원에서 돌아온 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날 이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집에 가면 아무 일 없는 척 해야죠.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생활 규칙처럼 들립니다. 김명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아픈 것보다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는 사실이 더 잔인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내가 혼자가 된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명수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겁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아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을지 그는 이제야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앞으로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김명수의 형벌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명수는 현관에서 한동안 신발을 벗지 못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의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쪽에서 밀려오는 고요는 익숙해야 할 풍경인데 이제는 그 고요가 그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 집은 늘 이렇게 조용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현관 한가운데서 그를 붙잡습니다. 김명수는 안방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습관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아내가 무엇을 남겼는지가 아니라 아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는 마음입니다. 서랍을 여는 손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들이 나옵니다.
겉면에는 날짜와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병원, 보험, 장례. 김명수는 그 단어들을 읽는 순간 알게 됩니다. 아내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결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험 증서를 펼쳐보자 수익자란에 김명수와 아이들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가입 시기는 아내가 병원을 혼자 다니기 시작한 무렵입니다. 김명수는 날짜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 시기, 그는 늘 요즘은 좀 예민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병이 아니라 성격으로 치부하던 때입니다. 다음 봉투에는 장례 절차가 적힌 메모가 들어 있습니다. 어디서 치를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얼마가 적당한지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김명수는 그 종이를 들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이미 치러진 장례를 과거 시제로 다시 읽는 기분입니다. 메모지 사이에 끼워진 작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띕니다. 짧은 문장입니다.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요. 김명수는 그 문장을 읽고 손에 힘이 빠집니다. 그 말이 사랑도 배려도 아닌 자기 존재를 끝까지 최소화하려는 태도라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감정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을 뿐입니다. 김명수는 그 정리가 희생이 아니라 체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는 서류들을 식탁 위에 하나씩 펼쳐놓고 의자에 앉습니다. 정리된 종이들 사이에서 아내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누군가의 삶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온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김명수는 그제야 이해합니다. 아내는 죽기 전에 이미 이 집에서, 이 관계에서 먼저 끝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명수는 서류 위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그는 분명히 압니다. 아내가 떠난 이유를 병이나 운명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김명수는 불을 끄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은 그대로 둔 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이 위의 날짜와 숫자들은 차분한 글씨로 정리돼 있지만 그 정도니 오히려 김명수를 몰아붙입니다. 질서정연한 기록은 변명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명수는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나는 폭력을 쓰지 않았고 집을 지켰고 가족을 책임졌다고요. 그 말은 수십 년 동안 그를 지탱해온 자기소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문장은 유난히 공허합니다. 책임이라는 말이 보호가 아니라 통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류 사이에서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날은 김명수가 회식으로 늦게 들어온 날입니다. 병원 방문일 옆에는 김명수가 피곤하다는 말을 반복하던 요일이 겹쳐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지나치게 규칙적입니다. 그 규칙 앞에서 김명수의 논리는 힘을 잃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느냐는 분노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갔느냐는 원망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아내가 말하려다 멈췄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식탁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잠들기 전 김명수는 늘 고개를 돌리거나 말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하자라는 말로 대화를 정리했고 그 정리는 곧 관계의 종료였습니다. 그때마다 아내의 말은 완성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김명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앞에 섭니다. 아내의 옷들은 여전히 가지런히 걸려 있습니다. 구김 하나 없는 옷깃은 주인의 부재를 더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옷깃을 붙잡고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는 이제 분명히 압니다. 아내는 떠난 것이 아니라 김명수의 표정과 침묵 속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자기 기만이 무너집니다. 몰랐다는 말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도 더 이상 그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진실을 외면한 채 늙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김명수는 불을 끄지 않은 채 다시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서류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이 밤이 지나도 아무것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무엇을 무너뜨렸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지만 김명수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밤새 불을 켜둔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던 탓에 몸은 굳어 있고 눈은 충혈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피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수십 년 동안 견뎌온 하루하루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김명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오지만 숨이 트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 집의 공기는 늘 이렇게 무거웠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만 아무렇지 않게 숨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식탁으로 돌아온 김명수는 아내가 남긴 메모들을 하나씩 다시 봅니다. 약 챙기기, 병원 날짜, 김명수 일정에 맞춘 장보기 목록. 그 메모들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군가의 하루가 흐트러지지 않게 관리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감정보다 남편의 기분과 일정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김명수는 휴대전화를 집어듭니다. 김석진의 이름을 누르는 손이 잠시 멈춥니다. 지금 전화를 걸어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은 말을 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리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통화는 짧습니다. 김명수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라는 말이 너무 늦었고 지금 꺼내면 또 하나의 자기 위안이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늘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김석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답합니다. 그 대답에는 거리와 망설임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명수는 김소연에게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저녁 같이 밥 먹자. 짧은 문장이지만 이 말을 먼저 꺼내는 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씁쓸합니다. 그동안 그는 말수를 줄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줄여왔다는 걸 이제야 인정합니다. 김명수는 집안을 천천히 정리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지 않고 남길 것은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아내의 물건을 하나 집어들 때마다 그 물건이 사용되던 시간이 손에 전해집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 시간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려 애씁니다. 부엌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냉장고 옆에 붙어있던 종이입니다. 약 챙기기. 김명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봅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보다 남편의 하루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는 고맙지 않고 죄처럼 가슴에 남습니다. 김명수는 스스로 약을 꺼내 물을 따릅니다. 누군가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는 첫 번째 일상입니다. 사소한 행동이지만 그에게는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서 있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집니다. 비로소 그는 알게 됩니다. 이 자리가 가장 늦게 왔지만 끝까지 피할 수 없는 자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나서야 김명수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지 않았고 집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울립니다.
이 고요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 집을 지배하던 공기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식장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늘 같은 각도로 웃고 있는 얼굴입니다. 김명수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동안 그는 이 웃음을 행복의 증거이자 가정이 잘 굴러간다는 확인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이 웃음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명수는 사진 앞에 서서 입을 엽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오지만 그 말이 이 상황에서 가장 비겁한 말이라는 걸 그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는 듣는 사람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정리된 서랍, 메모가 붙어 있던 냉장고, 비어 있는 식탁. 모든 공간이 말없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때 묻지 않았느냐고, 왜 늘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닫았느냐고 말입니다. 김명수는 그 질문들 앞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못합니다. 김명수는 이제 깨닫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아내의 삶이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무너짐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도요. 그는 스스로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잊지 않겠다는 형벌입니다. 합리화하지 않겠다는 형벌입니다. 그땐 다 그랬다는 말로 자신을 빠져나가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고통을 덜어내지 않고 끝까지 안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창밖으로 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각자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김명수는 그 평범한 풍경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내가 바랐던 것도 어쩌면 이런 평범한 대화였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을 꺼내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저녁 말입니다. 김명수는 다시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아주 늦은 약속을 합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침묵을 성숙함이나 이해심으로 착각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약속이 아내에게 닿지 않더라도 자신의 남은 삶을 속이지는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김명수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이제 그는 피해자도 몰랐던 사람도 아닙니다. 모두 알고도 외면했던 사람으로 그 대가를 매일같이 떠올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을 당연함으로 착각한 한 남자가 아내의 죽음 이후에야 깨닫게 된 가장 잔혹한 진실과 평생 안고 가야 할 후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시니어 가족 시리즈 아내의 사별 후 깨달은 비겁한 침묵.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